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노른자 정치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됐다가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민경욱 시민단체 길 대표 모셨습니다.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 나와주기로 하신 게 사실 비대위원 되기 전에 저희가 섭외를 했던 거라서 그 사이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한 일주일을 폭풍같이 지냈는데요. 일단 비대위원회 선임되고 해고 사임하기까지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힘들고 바쁘게 지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이 마무리됐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어떤 일을 그래도 방어할 만한 건지 그런 좀 성찰하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임명되신 게 지난해라고 하니까 엄청 먼 일 같지만 하여튼 지난주의 일이에요. 12월 28일에 임명이 되셨었고 그리고 사실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뭔가 이제 사죄의 뜻을 밝히셨고 비대위원 업무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뒤에 사퇴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사실 임명장까지 받고 나서 이렇게 사퇴를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노인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연이어 제2, 제3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다른 발언 논란까지. 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생각한 원칙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잘 되는 방향에서 제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모든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저쪽에서도 굉장히 공세가 강화될 것 같아서 한동훈 비대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퇴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비대위원으로 처음 이제 지명이 되신 날도 입장을 냈었고 당도 냈고 대표님도 내셨고 했는데 바로 사과는 하긴 하셨지만 사실 노인회를 향한 직접 사과는 좀 없으셔서 이 자리를 비워서 대한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예, 그 10월 17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맥락을 따질 필요는 따진 거를 떠나서 말 자체가 좀 과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이라도 대한노인회와 노인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다만 저는 맥락 과정에서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고 그다음에 즉시 좀 사과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이 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당일날 그 발언이 나왔던 장소에서 곧바로 좀 부적절함은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좀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 사실 뜻을 품고 그동안 활동을 하신 건 아니니까 정치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 발언이고 또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좀 그게 다르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유튜브를 찍었고요. 한 1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제도권하고 좀 생리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할 때도 유튜브에서는 조금 자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도권이나 이런 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수들을 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그 좀 발언을 순화한다거나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비대위 시작하면서 불거진 일이고 한동훈 비대위도 사실 민경우 대표님의 어떤 일을 계기로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미 좀 지난 일이고 사퇴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뒷얘기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여러 번 제도권에 몸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오셨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의 합류를 결정하신 배경이 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운동권 정치 청산 문제를 전면에 걸었고 그것이 대중적으로도 일정하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권 정치 청산을 문제로 삼는다면 제가 아무래도 적임자이고 한 3년 전부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 한해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보태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런 면에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죠.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민 대표님 좀 설득시킨 말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운동권 정치 청산을 자기가 화두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저도 그게 저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일과 잘 맞았기 때문에
뭐 흔쾌히 수락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발언 논란으로 사퇴도 하셨고 뭐 일부 뭐 비판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해오신 뭐 운동권 청산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뭐 말씀을 하시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러면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금 그 평가를 여쭙고 싶은데 일단은 뭐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직접 만나셨고 그 이후로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일주일간의 좀 행보를 보시면 어떻던가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일단은 그 제가 뭐 특별히 평가할 만한 그런 관계는 없었고 근데 한번 회의를 전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날 임명장 받으신 날 회의를 하셨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범생 스타일로 봤는데 의외로 활기차고 카리스마 넘치는 유형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적인 차원에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그 노인회에 전격적으로 찾아간다랄지 뭐 이런 면에서 상황을 기다리고 안주하기보다는 상황을 돌파하는 유형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거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미래를 좀 낙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대한노인회 찾았을 때 지난해 8월에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을 때랑은 좀 거의 180도 다른 모습이 연출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김우일 대한노인회장이 원래 이제 보수 쪽 정당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뭐 대처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노인회 방문한 그 두 분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상황을 기다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주동적으로 좀 푸는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조금 좀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이후의 상황을 돌파하고 뭐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봤는데 오히려 카리스마 넘치고 행동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혹시 뭐 사퇴하겠다라는 의사 전달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으셨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건 아니신 거죠?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국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했던 거고 지금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죠. 일단 뭐 임 대표님이 그 지난 한 주에 한창 이제 뭐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어서 그 얘기부터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은 뭐 다양한 이제 정치권 이슈를 또 같이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한창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어제 발표가 된 것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도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그 누구나 다 공유하는 거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영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서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데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나 공유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본다면 어쨌든 대선 전후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사법 리스크는 사법 법치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정치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로 끌어들면서 거기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 오히려 그것이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야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그 제도권 정치 세력끼리 어떤 부딪히는 게 이게 그 팬덤으로도 옮겨지면서 갈수록 더 극단화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푸는 것은 그 정치권에서 풀 일이고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면 안 되는 것까지 좀 끌고 오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약간 양비론적 색채가 있잖아요. 민주당도 문제고 그다음에 국힘도 문제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발 어떤 진영 정치가 있다는 거죠. 팬덤 정치가.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난 2년간은 이걸 정치로 끌고 들어온 거니까 사법 방탄국회니 뭐 이런 게다. 그러면서 진영 정치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이분의 어떤 당적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떤 전신이었던 당에서 그 당원 활동을 좀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정보를 좀 얻으려고 민주당 당원으로도 이제 당적을 바꾼 뭐 이런 이력들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당원으로까지 가입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정치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는 층이라고 좀 보여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뭐 테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 이거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불거지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그러니까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진영 정치가 확대되고 있는 거라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미디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빈부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분석하는 거는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저도 이제 어제 뉴스를 접하고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카톡 이런 데서 이게 쉽게 음모다 뭐 이렇게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위주의 보도, 사실에 기초한 어떤 분석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실과 벗어난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분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일각에서는 그 정치인들조차도 이런 약간 분열이나 혐오의 정치 이런 걸 좀 자극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좀 이끌어내고 난 어떤 특정 지지층의 지지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정치인도 나서서 좀 조장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 팬덤 정치가 만들어낸 어떤 여론에 정치인이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도 좀 어느 순간은 받기도 했고요. 예전 정치인들하고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양김씨 시절에 정치권들을 좀 봤잖아요. 그때는 명분 있게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재와 민주를 갖고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명분 있게 싸웠는데 지금은 어떤 뚜렷한 정치 명분 없이 진영의 논리를 그냥 증폭시켜서 대결 정치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2010년대 이후의 정치는 약간 너무 팬덤화돼 있어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좀 그게 되게 극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 간의 대결이나 어떤 투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독재 같이 그런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를 위해 싸우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한참 넘어서서 그냥 진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권들이 행동하는 게 그리고 국민 다수를 그렇게 어떤 편가르는 이런 정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왔는데요. 한 최고위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 방문을 했을 때 그 대전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이 대표 피습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좀 빠르게 냈는데 사실 그 현장에 있던 당원들이 그건 뭐 쇼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그것이 이제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인 것처럼 좀 왜곡돼서 돌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대해서 여전히 좀 뭔가 자작이다,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음모론들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팬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 사실이 어떠했는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이나 진영 정치의 가장 문제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사실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위로나 이런 격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증폭시키는 거는 사실을 벗어나서 그 어떤 허구의 사실을 증폭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허구와 어떤 그게 아니라 현실의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당을 뭐
폭력으로 한다거나 이런 했고요. 일이 네.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가능하면 절제하고 자중하는 형태로 네. 한국 정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정 정치인한테 너무 이제 좀 집착 수준의 단계로 가는 팬덤 문화도 예.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 이수정 교수 얘기입니다만 범죄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도 어떤 특정한 팬덤이 이게 좀 약간의 실망감으로 됐을 때는 그게 반작용으로 거의 이제 안티로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해서 이게 너무 극단인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쪽이 그렇게 되면 다른 쪽을 자극하면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서로요. 예. 극우와 극좌가 한쪽이 너무 심하게 팬덤을 한다거나 예. 자기의 진영 논리를 강화하게 되면 반대쪽이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반대쪽도 역결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중도적이고 그다음에 절제되고 뭐 이런 형태의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여야 각 정치인들은 뭐 내부적으로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뭐 당원들을 향해서도 좀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과도한 해석이나 음모론이 좀 잦아들 텐데 사실 지금 서울대병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치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식 의료 기관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왜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인 의사 출신 인사가 하는 브리핑은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이 괜한 좀 논란을 낳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를 어떤 종식시키거나 사그러들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 사실이 풍부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건 뭐 좀 섣부를 수 있는데 주최 측이 또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측이 그런 거를 가로막는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팬덤이란 어떤 의혹이 증폭되는 어떤 요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측에서 빨리 객관적인 사실을 풍부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약간 정보를 좀 민주당이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서울대 의료진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브리핑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건 문제죠. 어떤 사실을 통제한다 이런 느낌을 확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뭐 국회 상황으로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이렇게 입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길면은 뭐 3주 뭐 1주에서 3주 이내로 약간 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대여 공세는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장 닥칠 일이 그 쌍특검법이 아마 오늘 정부로 이송될 수도 있어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뭐 공세를 하겠다 이런 건데 민주당의 좀 이런 그 대여 공세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하나 있고 이낙연 신당과 같은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적 요소가 하나 있고 재판이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음모론 같은 거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들이 번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만 해야지 다른 요소를 결합시키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민주당도 이거를 정쟁 소재로 좀 삼으려고 한다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조금 정쟁은 지금은 정쟁보다 더 심각한 국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쟁적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하나 있고 이낙연 신당과 같이 민주당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만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꾸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실수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는 정치대로 풀고 그다음에 피습 사건은 피습 사건대로 푸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걸 연결하는 판단, 연결하는 분석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그 총선 일정도 영향을 주지만 재판 일정도 좀 연기가 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그 이번 피습 사태가 사실 총선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연쇄적으로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기를 또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메가톤급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 자체는 그러니까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률적 정치적 문제들이 더 증폭돼서 한국 정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갔다. 여기까지 검토하는 게,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뭐 검경도 나서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뭐 하니까 뭐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괜한 살을 붙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운동권 그 청산 부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이 좀 핵심 이슈라서 뭐 대표님을 모시려고 했다 뭐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그 카르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했던 그 패거리 카르텔도 운동권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는 좀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운동권 청산에 어떤 좀 힘을 실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그 신년사에서 나온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분석은 그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데 단 하나 달라진 것은 이념에 기초한 카르텔 이 부분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권 문제는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권, 경제적인 어떤 카르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후자가 운동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치 사상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전자, 이권, 특권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보다 비중이 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양자는 좀 조절해야 되겠고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 이런 문제에 실제로 경험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척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은 본인 이제 그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뭐 그런 학창 시절 경험보다는 2010년대 막 이럴 때 되면서 운동권 인사들이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권 문제에 개입했던 정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시민단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적 문제가 얽혔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검사로서 아마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권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권에 결합되는 모습 검사로서 좀 느꼈던 거가 지금 현실 정치 하는 데서 좀 투영이 됐겠네요. 지금 당장 송영길 의원도 386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돈 문제와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사하고 아무래도 그런 정황을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운동권의 이권, 경제적 이익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학생운동 시절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과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념, 정치, 사상 문제에 밝거든요. 그런 이 양자는 뭐 결합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은 초반에 이권, 카르텔 이런 문제에 중심을 두다가 요번에 말씀 속에는 이념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권 집단인데 그것이 이념에 기초해 있다. 그러니까 운동권 이념에 기초해 있다고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융합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동안 대통령이 말했던 카르텔에 있어서 조금 더 이념에 기초한 그 카르텔을 좀 얘기하는 것으로 좀 변모했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셨군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운동권 청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마치 운동권 세력은 다 청산 대상인가 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모두가 그렇다기보다는 좀 일부의 어떤 정치권에 들어와서 변질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산이나 일자리 문제에서 386이 과도하게 지위를 독점하면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나 어떤 지위들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입니다. 예. 정치권에서의 과도한 독점, 그다음에 그거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한 사적 편취 이런 게 하나 있다면,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지위의 독점 문제, 정규직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어떤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민경호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